남편이 버린 낡은 카드 한 장. 은행 지점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다. 제 남편은 저를 내쫓고 그의 내연녀에게 주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제게 남은 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현금 카드 한 장뿐이었죠. 잔액이 0원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카드는 결국 은행 지점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시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서울의 건조하고 뜨거운 여름 공기가 택시에서 내리는 김서연의 피부에 와닿았다. 그녀는 위독하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2주 동안 강원도 춘천의 시골 마을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서연은 자신의 집,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안락함과 물론 남편 강민준이 있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서울의 중심, 강남구 청담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중 하나인 로얄 팰리스 타워의 로비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하며 울리는 소리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쳤지만 집에 돌아와 행복했다. 복도는 시원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 3001호 펜트하우스 문 앞에 섰다. 서연은 가방을 뒤져 아파트 카드키를 꺼냈다. 카드를 문의 디지털 리더기에 가져다 댔다. 삑삑 붉은 불이 깜빡였다. 접근 거부.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다시 시도했다. 삑삑. 이상하네. 카드가 손상됐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초인종을 2번 눌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내부에서 자물쇠가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커다란 문이 열렸다. 그곳엔 남편 민준이 서 있었지만 그녀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다. 남자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아직 신선한 붉은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아, 돌아왔네. 민준이 말했다.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다. 서연의 심장이 멨는 것 같았다.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내 키가 안 먹히죠? 서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잠금 장치를 바꿨으니까. 민준이 여전히 입구를 막아선 채 대답했다. 아파트 안에서 한 여자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밖에 누구야? 영업사원이면 그냥 보내. 서연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민준의 어깨너머로 나타났다. 서연은 그녀가 최근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 모델 한유라임을 즉시 알아챘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유라는 서연의 실크 가운. 바로 작년 결혼기념일에 서연이 자신에게 선물했던 그 가운을 입고 있었다. 유라의 눈은 서연의 위아래를 훑었다. 여행으로 인해 수수한 옷차림, 지친 얼굴, 낡은 캐리어를 보며 비웃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 영업사원이 아니네. 전 부인이잖아. 전 부인이라니. 민준 씨,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이 여자는 누구고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왜 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민준은 마치 서연이 사소한 골칫거리라도 되는 양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우리 끝났어. 아래층에서 얘기하자.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민준은 그녀가 들어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복도로 나와 뒤로 문을 닫았고 안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유라를 남겨두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뇌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유라의 향수, 서연의 취향이 전혀 아닌 비싼 향수 냄새가 민준의 가운에서 희미하게 풍겼다. 엘리베이터가 붐비는 로비에 도착하며 열렸다. 저녁 퇴근 시간이었다. 다른 몇몇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민준은 로비의 한적한 구석, 강남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가로 빠르게 걸어갔다. 서연은 로봇처럼 그를 따랐다. 민준 씨, 설명해봐요. 서연이 요구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뭘 설명해? 명백하잖아. 너랑 나 끝났다고. 피니토. 이렇게 간단한 거야. 10년 만에요? 작년에 당신 어머니를 간호해드린 후에요.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했는데. 민준은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웃기지 마, 서연아. 내가 성공한 건 내 노력 덕분이야. 넌 그냥 짐이었어.
특히 춘천 시골에서 내 엄마한테 매달린 후로는 넌 아내로서의 의무를 잊었어. 내 의무? 그래, 내 꼴을 봐. 민주는 혐오스럽다는 듯 서연을 가리켰다. 흐트러지고 관리도 안 된 모습. 난 대형 건설사 사장이야. 내 수준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해. 너 같은 가정주부가 아니라.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의 남자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유라, 그럼 그동안 계속. 그래, 1년 됐어. 민주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날 훨씬 더 잘 이해해줘. 갑자기 건물 보안 요원이 서연이 처음 서울로 이사 올 때 썼던 낡은 여행 가방을 밀며 다가왔다. 민주는 가방을 받아 서연의 발치에 던졌다. 내용물이 조금 쏟아져 나왔다. 낡은 옷 몇 벌과 지갑뿐이었다. 내 물건들이야. 나머진 다 버렸어. 민준이 말했다. 그러고는 갈색 서류 봉투를 가방 위에 던졌다. 이혼 서류야. 난 이미 서명했어. 아내 합의서도 있고 모든 자산, 이 아파트, 차들, 회사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넌 이 결혼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거야. 눈물이 마침내 서연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존재의 말살이었다. 당신 이럴 순 없어. 아니 할 수 있고 이미 했어. 민주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서류에 서명해. 재산 분할 청구 안 하고 얌전히 굴면 어쩌면 춘천 가는 버스비 정도는 자비롭게 줄지도 모르지.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장면을 보며 서연은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나가, 민준이 칠칙거렸다. 하지만 여긴 내 집이기도. 아니라고, 민준이 소리쳤다. 보안팀,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그들은 불편해 보였지만 분명히 펜트하우스의 소유주인 민준의 편이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한 명이 서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강제로 끌려나갔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 씨, 제발. 민준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돌아섰다. 위층, 중위층 난간 근처에서 서연은 자신의 승리를 지켜보는 유라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로비의 무거운 유리문이 참소리를 내며 서연의 등 뒤에서 닫혔다. 지난 10년의 삶과 그녀를 분리시키며 그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서울 하늘 아래 붐비는 보도에 내던져졌다. 낡은 옷이 든 여행 가방과 그녀를 모욕하는 이혼 서류만이 손에 들려 있었다. 밤은 서울에 빠르게 내려앉았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서연에게는 온 세상이 어두워 보였다. 그녀는 목적 없이 걸었다. 강남대로의 빽빽한 교통체증 속 경적 소리가 귓가에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갈 곳이 없었다. 춘천의 어머니는 아직 회복 중이셨다. 어머니에게 이 소식의 무게를 더할 수는 없었다. 발길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빈 벤치에 앉아 오래된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의 포장마차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떡볶이, 순대, 튀김 냄새가 공중에 떠다니며 배를 더욱 아프게 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서연은 유령처럼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던져준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현금 1만 5천 원 정도가 있었다.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 묵기에도 부족한 돈이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5%였다. 서둘러 공동 계좌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잔액 0원. 민준이 싹 비워버렸다. 그들이 함께 가졌던 모든 돈. 서연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저축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차갑고 무거운 절망이 그녀를 감쌌다. 끝났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밤 노숙자가 될 판이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다시 지갑 속 내용물로 시선을 내렸다. 카드 슬롯 뒤에 빛바랜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의 사진. 그녀의 아버지, 김동철. 10년 전 서연이 민준과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소박한 남대문 시장 상인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 무언가 더 있었다. 서연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것을 꺼냈다.
이미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빛바랜 파란색 현금카드였다. 로고는 거의 읽을 수 없었다. 충청은행, 작고 오래된 지방은행이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이제야 기억났다. 아버지가 그녀가 17살 때 대학 때문에 처음 집을 떠나려 할 때 이 카드를 주셨다. 이거 가지고 있거라, 내 딸아. 아버지는 그때 다정한 말투로 말씀하셨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이건 아빠가 널 위해 만들어둔 통장이다.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절대 쓰지 마라. 내 용돈이랑 섞지도 말고. 그냥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들었는데요, 아빠? 그녀가 호기심에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저 신비롭게 웃으셨다. 큰을 내릴 만큼은 충분히 있다. 언젠가 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면 이걸 쓰렴. 하지만 항해할 수 있는 동안은 이 댐을 건드리지 마라. 서연은 그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대학 생활로 바빴고 그러다 민준을 만났고 남편의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항상 그 계좌에 기껏해야 몇십만 원 쓰다 남은 용돈 정도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배는 가라앉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카드를 꽉 쥐었다. 지갑 속 1만 5천 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아버지의 남은 돈이 춘천으로 돌아갈 버스표를 살 만큼은 될지도 모른다. 실처럼 가느다란 작은 희망이 짓눌린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 닫은 가게의 처마 밑에서 여행 가방을 꼭 껴안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더럽고 굶주리고 두려웠지만 빛바랜 카드는 손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침 8시 그녀는 이미 서울의 한 골목에 있는 충청은행 지점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어린 시절 기억 그대로였다. 민준이 돈을 보관하던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은행들과는 거리가 먼 과거에 고정된 듯한 오래된 석조 건물이었다. 안은 조용했고 창구 직원 2명과 고객 상담 테이블 하나뿐이었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공간을 지배했다. 서연은 번호표를 뽑았다. 유일한 고객이었다. 흰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있는 고객 상담 테이블로 불려갔다. 그의 명찰에는 박주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원은 친절했지만 그의 눈에는 서연의 다소 남루한 모습을 보고 약간의 혼란이 서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잔액 조회를 하고 싶은데 카드가 너무 오래됐어요. 비밀번호도 잊어버렸고요. 서연은 빛바랜 파란색 카드를 건넸다. 주원이 받았다. 그는 카드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와, 고객님, 이 카드는 정말 오래됐네요. 저희 옛날 로고인데요. 아직 쓸 수 있나요? 서연이 초조하게 물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주원은 서연의 신분증을 받아 이름 김서연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시스템은 느려 보였다. 주원은 타이핑하고 클릭하고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데이터가 바로 나타나질 않네요. 고객님, 저희 구형 시스템이 가끔 좀 느립니다. 이 계좌는 휴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거래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마 20년쯤 됐을 거예요. 서연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주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0년이요? 잠시만요, 고객님. 수동 서버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며 서연이 이해할 수 없는 녹색 코드 줄들을 보여주었다. 침묵. 키보드 소리와 시끄러운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끝났구나. 분명히 계좌는 해지되고 돈은 사라졌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주원은 머리를 긁적였다. 이상하네요. 잔액이 읽히질 않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이 계좌에 일종의 플래그, 경고 표시가 떠 있습니다. 고수준 경고입니다. 경고요? 제가 빚이 있다는 뜻인가요? 서연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아니요, 빚은 아닙니다. 이런 코드는 저도 처음 보네요. 잠시만요, 고객님.
주원은 몇 가지 명령어를 더 입력했다. 컴퓨터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다 주원의 화면에 무언가 나타났다. 이전까지 편안했던 주원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된 채 크게 뜨여 있었다. 박주원 씨? 서연이 불렀다. 주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얼어붙은 것 같았다. 화면에 있는 것을 다시 읽었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 주원은 침을 삼켰다. 갑자기 그는 의자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서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다. 김상진 부장님, 지점장님. 주원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작은 은행의 침묵을 깼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엄격해 보이는 중년 남성, 김상진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박 대리, 무슨 일이야? 그렇게 소리치지 마. 고객 있잖아. 김 지점장이 훈계했다. 말투는 무미건조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이걸 보셔야 합니다.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김서연 고객님 명의의 계좌, 부친 김동철 님으로부터의 상속 재산입니다. 김 지점장은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난 듯 한숨을 쉬며 주원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젊은 직원을 나무랄 준비를 하며 화면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그의 전문적이고 경직된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표정은 짜증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치명적인 창백함으로 변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서연을 보고 다시 화면을 보았다. 고객님, 김서연 고객님 맞으십니까? 김 지점장이 물었다. 이전에 단호했던 목소리가 이제 떨리고 있었다. 네, 맞는데요. 서연이 겁에 질려 속삭였다. 무슨 일이죠? 아버지가 범죄자라도 되셨나요? 박 대리, 김 지점장이 명령했다. 빨리 창구 닫아. 업무 마감 팻말 걸고. 김서연 고객님 내 사무실로 지금 당장 모셔. 아무도 이 화면 보게 하지 마. 그 명령은 너무나 긴급하고 공황에 가득 차 있어 서연은 깜짝 놀랐다. 주원은 더듬거리며 즉시 업무 마감 팻말을 걸고 모니터를 껐다. 이쪽으로 오시죠, 고객님. 주원은 이제 서연을 엄청난 존경심,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태도로 대하며 말했다. 김 지점장의 좁은 사무실에서 문은 즉시 잠겼다. 김 지점장은 잠시 서성이다가 마침내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 컴퓨터를 켜는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김 지점장이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아버지가 큰 빚이라도 남기셨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빚이라니요. 김 지점장은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닙니다, 고객님. 전혀요. 그는 컴퓨터 모니터를 서연 쪽으로 돌렸다. 방에 서 있던 주원도 숨을 죽이며 화면을 가리켰다. 고객님, 빨리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원화 잔액이 표시되지 않았다. 화면에는 소유구조 다이어그램이 표시되어 있었다. 고객님, 김 지점장이 경외감에 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좌는 일반 예금 계좌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한회사에 연결된 모계좌 무계조입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유한회사요? 그렇습니다. 동진자산 유한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고객님의 부친 김동철님께서 1998년에 설립하셨고 정확히 20년 전에 휴면 상태로 두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냥 남대문 시장 상인이셨는데요. 그건 아버님께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모습이겠죠? 고객님. 김 지점장이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서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아주 천재적인 부동산 투자자셨던 것 같습니다. 김 지점장은 화면의 한 탭을 클릭했다. 제목은 동진자산 유한회사 자산 목록이었다. 김 지점장은 내용을 계속 읽어내려갔다. 이 회사는 경기도 평택 일대의 농가 밭 240만 평의 법적 소유주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특별 조항과 함께 상속인인 고객님께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무슨 조항이요? 서연이 속삭였다. 이 회사는 상속인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이 모계좌에 접근하거나 혹은 개인 계좌의 잔액이 0원일 경우에만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모든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예측하셨다니. 그녀는 화면의 숫자들을 보았다. 그것은 예금액이 아니라 땅의 면적이었다. 기절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저 똑바로 앉아 있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느꼈던 배고픔, 피로, 굴욕감이 증발했다. 그 자리는 다른 무언가, 차갑고 날카롭고 매우 강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민준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유라의 승리에 찬 미소가 떠올랐다. 김지점장님,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차가웠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네, 고객님. 이 회사, 지금 당장 어떻게 활성화시키죠? 김 지점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여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울지도 않고 기뻐서 소리치지도 않았다. 전날 밤 울어서 부었던 눈은 이제 굳어 있었다. 컴퓨터 화면을 차갑고 무서운 집중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지 점장님, 서연이 반복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이걸 활성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김 지점장은 더듬거렸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고객님. 고객님께서 개인 잔고가 없는 상태로 이 계좌에 접근하신 순간 조항이 충족되었습니다. 저희 신탁관리 법무팀이 이미 고객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주원 대리가 재빨리 물 한 잔을 따라 서연 앞에 놓았다. 서연은 마시지 않았다. 제 아버지 김동철. 그분에 대해 또 아는 게 있으신가요? 김 지점장은 서랍을 열어 두껍고 먼지 쌓인 파일을 꺼냈다. 아버님은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최우선 고객이셨습니다. 이걸 남기셨죠. 편지와 법률 문서들입니다. 이것은 내 딸이 직접 열거나 혹은 그녀가 계좌에 접근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 지점장은 누렇게 변한 봉투를 건넸다. 서연의 손은 그것을 열 때 떨리고 있었다. 안에는 단정한 필체로 쓴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내 딸 서연에게.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구나. 첫째, 아빠가 더는 없고 네가 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거나, 둘째,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거나. 아빠는 남대문 시장 상인이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빠는 이 세상이 너처럼 착한 여자들에게 항상 공평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았단다. 내 엄마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봤으니까. 아빠는 널 위해 작은 젖을 하나 남겨두었다. 널 응석바지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아빠는 일부러 절박 조항을 만들었어. 네가 똑똑한 건 알지만 마음이 너무 여리잖니. 부자가 되면 잘못된 남자를 끌어들일까봐, 부자가 아니면 잘못된 남자에게 억압당할까봐 두려웠다. 아빠가 한 가지 실패한 게 있다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필요가 없기를 바랐다는 점이다. 하지만 만약 읽게 된다면 아빠의 말을 기억하렴. 울지 마라. 눈물로 복수하지 마라. 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라, 내 딸아.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어. 끝은 이미 내려졌다. 이제 항해하거라, 아가. 아빠가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소박한 상인이었던 그분은 미래를 보셨다. 민준이 존재하기 수십 년 전에 민준 같은 사람을 보셨던 것이다.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김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고객님? 첫째, 현금입니다. 전단 한 푼도 없어요. 물론입니다. 박대리, 운영 계좌에서 현금 인출 준비해. 김 지점장이 말했다. 둘째, 서연이 계속했다.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해요. 로얄 팰리스 타워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호텔로요. 준비 가능합니다. 저희와 제휴된 기업 호텔들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서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동진 자산 유한 회사의 모든 재무 데이터와 최고의 기업 구조조정 컨설턴트를 추천해 주세요. 여기 분 말고 여의도 금융가 사람으로요. 강민준을 모르는 사람으로. 김 지점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30분 전만 해도 노숙자처럼 보였던 여인의 평정심에 감명을 받았다. 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김 지점장이 말했다. 별명이 해결사입니다.
아주 비싸고 아주 냉정하죠. 이름은 최진혁입니다. 좋아요. 서연이 말했다. 돈을 주시고 호텔을 예약하고 최진혁 씨와의 미팅을 주선해 주세요. 서연은 김지점장이 예약해준 호텔에 묵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단계였다. 예측 가능하지 않을 것,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후 어제였다면 어지러웠을 금액이었다. 새 휴대폰과 새 번호를 사고 근처 쇼핑몰에서 수수하지만 깨끗한 옷 몇 벌을 샀다. 그리고는 가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인 신라호텔에 방을 예약했다. 24시간 동안 그녀는 방에 틀어박혔다. 룸서비스를 시켜 제대로 된 첫 식사를 하고 뜨거운 목욕을 하고 잠을 잤다. 뇌가 단 하루 만에 겪은 파괴와 재탄생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최진혁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최진혁 같은 사람은 전화 한 통에 감명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서연은 여의도 금융가로 갔다. 최진혁의 사무실은 초고층 빌딩 중 하나에 있었고 미니멀하고 차가웠으며 온통 유리와 강철로 되어 있었다. 새롭고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서연은 그곳과 대조를 이루었다. 최진혁 대표님 뵙고 싶습니다. 예약은 안 했습니다. 그녀가 접수원에게 말했다. 대표님은 바쁘십니다. 고객님. 2달 뒤까지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김서연. 동진자산 유한회사 소유주. 자산 240만 평. 긴급한 사안입니다. 접수원은 망설였지만 240만 평이라는 말에 수화기를 들었다. 5분 후 서연은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코너 오피스로 안내되었다. 최진혁은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웃지 않았다. 넥타이 없는 셔츠 차림이었지만 정장을 입은 민준보다 더 격식 있어 보였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서연을 분석하고 있었다. 10분밖에 없습니다. 김서연 대표님, 진혁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무미건조했다. 동진자산, 휴면회사, 농업자산. 문제가 뭡니까? 서연은 권유받지 않고 앉았다. 문제는 최 대표님, 서연이 말했다. 이 회사가 방금 깨어났다는 겁니다. 자산은 크지만 저는 농사나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제 전남편 서울의 건설업자입니다. 이름은 강민준. 그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 몫을 요구할 겁니다. 진혁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흥미롭군요.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 회사를 처음부터 다시 구조조정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하고 활동적이고 현대적이며 수익성 있는 회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서연이 말했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혁은 오랫동안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저는 비쌉니다. 대표님,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개인적인 드라마는 다루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다뤄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드라마는 보너스죠. 진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첫 미소였다. 언제 시작할까요? 어제요. 서연이 대답했다. 2주가 지났다. 서울은 사무실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서연과 진혁의 소규모 팀은 하루 20시간씩 일했다. 그들은 동진 자산 유한회사를 해부했다. 자산은 추정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연의 아버지는 땅만 산 것이 아니라 여러 농식품 기업의 소규모 지분도 사두었는데 그 가치가 이제 폭등해 있었다. 서연은 빨리 배웠다. 재무보고서를 탐독하고 재산법과 농산업 경영의 기초를 공부했다. 진혁은 그녀를 관찰했다. 이 고객은 달랐다. 당황하지도 탐욕스럽지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도 않았다. 마른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그 2주 동안 서연은 자신도 변화시켰다. 길고 생기 없던 머리를 짧고 단호하며 우아한 단발로 잘랐다. 진혁이 고용한 퍼스널 쇼퍼의 도움으로 낡은 옷을 모두 버렸다. 그녀의 옷장은 이제 맞춤형 재킷 정장,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검은색, 네이비, 버건디 같은 강한 색상의 단순하지만 품격 있는 드레스로 채워졌다. 안경이 렌즈를 대신했고
하이힐이 샌들을 대신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에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갈 준비되셨습니까, 대표님? 어느 날 오후 진혁이 물었다. 준비됐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들은 호텔로 가지 않았다. 서연의 지시에 따라 진혁의 팀은 서울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성북동에 오래된 저택을 구입했다. 민준이 좋아하던 화려한 새 집이 아니라 오래된 권력의 아우라를 풍기는 역사적이고 견고하며 우아한 건물이었다. 집값은 현금으로 지불되었다. 서연이 자신의 새 저택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아파트 로비에서 쫓겨나던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진자산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김서연이었다. 한편 로얄 팰리스 타워 펜트하우스에서 민준과 유라의 삶은 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 자기야. 어느 날 밤 민준이 유라에게 샴페인을 따라주며 외쳤다. 이건 판도를 바꿀 거야. 서연을 쫓아내는데 성공한 후 민준은 천하무적이라고 느꼈다. 그의 건설 사업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내부 정보가 있어. 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평택의 수십만 평의 황금 땅이 시장에 나올 거야.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될 거라고 하더군. 내가 그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야 해. 샴페인 잔을 들고 셀카를 찍느라 바빴던 유라는 건성으로 들었다. 아, 그래 멋지네. 그럼 우리 결혼식은 이비자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 새로 나온 에르메스 악어 가죽 백 갖고 싶어. 물론이지.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다.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했다. 투자자가 필요했다. 솔직히 그의 회사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저기 빚이 꽤 있었다. 가능한 모든 투자자들과 미팅을 잡아야겠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며칠 후 민준은 서울 재계에서 소문을 들었다. 들었어? 한 지인이 말했다. 새로운 큰손이 나타나서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대. 성북동 저택을 현금으로 샀다더군. 여의도에서 컨설턴트도 데려왔고 그 최진영 말이야. 해결사. 이름이 뭐라고? 민준이 물었다. 흥미로웠다. 아무도 정확히는 몰라. 아주 비밀스러워. 근데 회사 이름이 좀 오래됐어. 동진자산 유한회사. 들어봤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촌스러운 이름이네. 분명히 자기 자산을 이제야 깨달은 늙은 부자겠지. 이게 기회다. 민준은 즉시 비서에게 동진자산에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평택 주택단지 개발 제안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탐내는 땅이 서연의 등기부 등본에 있는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몰랐다. 초대장이 도착했다. 동진자산 유한회사가 민준의 회사 제안을 듣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다. 미팅은 성북동의 대표이사 자택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민준은 의기양양했다. 봐, 유라야. 그들이 날 초대했어. 내 명성을 들었음에 틀림없어. 그날 아침 민준은 가장 비싼 정장을 입었다. 거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했다. 이 미스터리한 투자자를 현혹시킬 작정이었다. 저택에 도착했다. 높은 단철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장엄하지만 차가운 로비로 들어섰다. 벽은 대리석이었고 가구는 고풍스럽고 묵직했다. 격식 있는 모습의 비서가 그를 맞았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 대표님. 회의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대표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민준은 회의실로 개조된 커다란 서재로 안내되었다. 한쪽에는 매우 긴 마호가니 테이블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향하는 높은 창문들이 있었다. 테이블 끝에는 한 남자가 노트북을 보며 앉아 있었다. 최진혁. 민준은 그가 사장이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진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저는 컨설턴트 최진혁입니다. 앉으시죠, 강 대표님. 저희 대표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민준은 앉았다.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다. 이 방의 분위기는 너무 무겁고 너무 조용했다. 5분이 1시간처럼 지나갔다. 갑자기 민준 뒤에 이중문이 열렸다.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하이힐 소리.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 위를 울리는 단호하고 리드미컬한 소리.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익숙하지만 불가능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를 알았지만 이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발소리가 테이블 반대편 끝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한 서연이 서 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네이비색 비즈니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코에는 독서용 안경이 걸려 있었다. 얼굴은 섬세하지만 전문적으로 화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증오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상사가 부하를 보는 듯한 시선뿐이었다. 민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차분하게 주좌석에 앉았다. 진혁이 그녀 옆에 서서 태블릿을 건넸다. 서연은 민준을 보고 미소 지었다.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 대표님.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저는 동진자산유한회사 대표이사 김서연입니다. 그녀는 약간 몸을 기울였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주시죠. 평택당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자신의 말이 스며들게 했다. 우연히도 그녀는 편안한 어조로 계속했다. 당신이 그 야심찬 프로젝트를 위해 탐내고 있는 모든 땅이 바로 제 소유입니다. 침묵. 회의실의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민주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귀에서 쿵쿵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장난이겠지. 이건 장난이어야만 해. 하지만 서연의 눈, 예전에는 항상 존경심으로 그를 바라보던 그 눈은 이제 발밑에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서연아. 민주는 겨우 소리를 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건 불가능해. 240만 평의 땅이라니. 동진 자산?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진혁에게로 돌아섰다. 최 대표님, 강산건설의 초기 제안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던 진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치명적이었다. 개념적으로는 야심차지만 재무적으로는 매우 취약합니다. 강 대표님, 제안서에는 적절한 리스크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익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민주는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어리숙한 투자자를 현혹시키러 왔는데 대신 감사를 당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민주는 자신을 제어하려고 애썼다. 그의 오만함이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며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 알겠다. 서연이는 그냥 얼굴 마담이군. 이 최진혁이라는 남자가 실세야. 서연이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서연아. 그는 서연을 구슬릴 때 쓰던 부드러운 말투로 시도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큰 사업이야. 어쩌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 거야. 알잖아, 난 서울 최고의 건설업자야.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 당신을 아주 잘 알죠, 민준 씨. 그러고는 일어섰다. 더 이상 시간 없어요. 하지만 기회를 하나 드리죠. 민준의 눈에 즉시 희망이 불타올랐다. 제 팀이. 서연은 진혁을 보았다. 당신 회사에 대한 완전한 실사 두 딜리젠스를 진행할 겁니다. 회계 장부, 자산 목록, 부채 목록을 봐야겠어요. 투명하지 않은 회사에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망설였다. 회계 장부를 여는 것은 재앙이었다. 그의 회사는 자랑하던 만큼 건강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해? 그가 물었다. 나잖아, 서연아, 내 전남편.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강 대표님. 진혁이 끼어들었다. 프로답게 해야죠. 하시든지 마시든지. 실사를 거부하시면 제안은 무효로 간주하고 다른 건설사에 저희 땅을 제안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쟁사가 아주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민주는 궁지에 몰렸다. 물러서면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를 잃는다. 나아가면 자신의 상처를 열어야 한다. 좋아요. 민주는 억지로 말했다. 좋아요, 실사하세요. 숨기는 거 없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대표님 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민주는 저택 밖으로 안내되었다. 그는 차에 타면서 무릎이 떨렸다. 방금 위험에서 벗어난 건지 아니면 방금 덫에 들어간 건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방금 만난 서연이 무서웠다는 것이다. 민주는 엉망인 상태로 로얄 팰리스 타워로 돌아왔다. 자기야. 유라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인사했다. 새로운 실크 란제리를 입고 있었다. 어땠어? 우리 이제 부자 된 거야? 이비자 결혼식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조용히 좀 해, 유라야. 생각 좀 하자. 민준이 재킷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유라는 놀랐다. 어머,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민준은 서성였다. 투자자가 복잡해. 복잡하다니? 안 된다고 했어? 유라의 목소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니, 아직은. 하지만 젠장, 넌 믿지 못할 거야.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투자자, 그 대표이사가 서연이야. 유라는 얼어붙었다. 뭐, 서연이라고? 그 거짓골이던 여자? 더는 거지가 아니야.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달라졌어. 성북동에 저택이 있고 금융 컨설턴트도 있어. 그녀가 그 땅의 주인이야. 유라의 아름다운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민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 사치, 미래가 민준의 지갑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갑이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분명히 쇼일 거야. 유라가 소리쳤다. 그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 분명히 늙은 부자를 홀린 거야. 그래, 그거야. 스폰서가 있는 거라고. 민주는 듣지 않았다. 내 회사를 실사하겠대. 어떡하지? 유라의 공황은 분노로 변했다. 그 여자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 돌아와서 모든 걸 망치다니. 내가 처리하겠어. 유라가 탭탭거렸다. 뭘 처리해? 끼어들지 마. 하지만 유라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신흥 상류층이 어디서 모이는지 알았다. 서연을 찾아낼 것이다. 그 여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녀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기시켜 줄 것이다. 며칠 후 유라는 친구를 통해 서연의 위치를 알아냈다. 청담동의 한 고급 부티크 카페였다. 유라는 온 힘을 다해 차려입고 도착했다. 최신 디자이너 옷, 화려한 가방, 짙은 화장. 그녀는 서연이 구석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서류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유라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쳤다. 어머머, 이게 누구야? 유라가 말했다. 모두가 듣도록 목소리를 꾸몄다. 김서연 대표님, 맞으시죠? 참 빠르시네. 로비에서 쫓겨나는 신세에서 이런 비싼 카페에 앉아있기까지 신분 상승이 대단하시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라를 보고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에 유라는 더욱 화가 났다. 야, 너한테 말하잖아. 이 여우 같은 년. 못 들은 척하지 마. 네가 뭔데? 민준 씨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 그는 이제 내 거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당신 거요? 서연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소유되는 것은 보통 물건이죠. 한유라 씨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네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내 수법 다 알아. 민준 씨가 성공하니까 다시 훔치러 온 거지. 안 그래? 서연은 비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강민준을 훔친다고요, 한유라 씨? 내가 이미 버린 쓰레기를 왜 굳이 다시 주우려고 하겠어요? 유라의 얼굴이 빨개졌다. 서연이 일어섰다. 이제 유라와 키가 같아졌다. 잘 들으세요. 서연이 속삭였지만 그 강렬함에 유라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난 강민준에게 관심 없어요. 그의 회사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알고 싶다면 서연은 유라가 든 화려한 가방을 보았다. 강민준은 자기 프로젝트 자금 대달라고 나한테 애원하러 왔어요. 당신 생활비조차 나한테 구걸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거짓말. 아, 그래요? 서연은 지갑에서 검은색 신용카드, 현대 블랙카드를 꺼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카드였다. 오늘 기분이 좋네요.
그녀는 웨이터를 불렀다. 계산서 주세요. 그리고 입은 것도요. 제가 내겠습니다. 서연은 유라를 보았다. 자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필요할 테니까요.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걸어 나갔다. 망신으로 얼어붙은 유라를 남겨두고 카페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미끼 작전은 성공했다. 민주는 모든 재무 서류를 진혁의 팀에 넘겨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굴욕을 당했다. 그동안 서연은 카페에서 유라를 망신 줬다. 진혁의 팀은 성북동 저택의 작전 상황실에 모였다.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김 대표님. 진혁이 강산건설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허공 위에 지어진 카드로 만든 성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서연이 말했다. 첫째, 진혁이 말했다. 자재. 고객들에게는 A급 시멘트 비용을 청구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C급을 구매합니다. 자재 횡령만으로 40%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고 위험합니다. 서연은 민준이 자랑하던 작은 다리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속이 울렁거렸다. 둘째, 부채. 진혁이 계속했다. 은행 빚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하죠. 대신 소규모 공급업체, 모래업자, 철물점, 소형 장비 임대회사에 빚을 집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지불을 미룹니다. 화면에 공급업체 이름 목록이 나타났다. 서연은 몇몇 이름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셋째, 세금. 진혁이 말했다. 장부가 2개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 다른 하나는 국세청을 위한 것. 탈세액이 엄청납니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10년 동안 결혼했던 남자. 아플 때 간호해 주었던 남자가 사기꾼. 갈취자 도둑이었다. 좋아요,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혁은 그녀를 보았다. 좋다고요? 네, 이게 우리에게 무기가 되겠네요. 다음 단계는 뭐죠? 강민주는 오직 우리, 그 240만 평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혁이 설명했다. 소규모 공급업체에 대한 부채가 자신의 가장 약한 지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당신이, 서연은 전략을 생각하며 말을 멈췄다. 당신이 그 모든 빚을 사들이세요. 진혁은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브롤터의 페이퍼 컴퍼니 3개를 준비해 뒀습니다. 그 공급업체들의 모든 미지급 청구서를 사들일 겁니다. 현금으로 지불하세요. 공급업체들은 기뻐할 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매우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강민주는 진혁이 덧붙였다.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빚독촉 전화가 멈춰서 안도감만 느끼겠죠. 우리가 자본을 투입해 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서연이 물었다. 일주일 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강산건설은 더 이상 소상공인들에게 빚진 게 없게 될 겁니다. 진혁이 말했다. 저에게 빚지게 될 겁니다. 진혁의 예측대로 민주는 갑자기 삶이 더 쉬워진 것을 느꼈다. 화난 공급업체들의 전화가 멈췄다. 그는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겼다. 동진 자산과 협력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급업체들을 겁먹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틀렸다. 압박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자 민주는 마지막 단계를 밟을 때라고 결정했다. 그는 사업적인 수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에서 서연을 확보해야 했다. 그는 예전에 서연이 약하고 용서하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이 예전에 좋아했던 흰 장미 꽃다발을 성북동 저택으로 보냈다. 쪽지와 함께.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옛날처럼 얘기 좀 하자. 우리 단골집에서 저녁 식사 어때? 서연은 꽃을 거의 버릴 뻔했지만 진혁이 그녀를 막았다. 가시죠. 진혁이 말했다.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게 두십시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이 그녀에게 청혼했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민준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했다. 서연아. 그가 테이블 위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허락했다. 그녀의 피부는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사과할게. 서연은 그저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민준이 계속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다. 연기는 완벽했다. 유라는 그냥 장난감이야. 내가 압박을 받고 있었어. 서연아, 사업이 힘들잖아. 그리고 넌 내 엄마한테 바빴고 외로웠어. 그래서 내 잘못이라는 거네요? 서연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니, 내 잘못이야. 민주는 서둘러 정정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내가 가진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했어. 그날 회의실에서 널 보고 깨달았어. 뭘 깨달았는데요? 네가 얼마나 환상적인 여자인지. 우리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어. 서연아. 민주는 몸을 기울였다. 유라는 이미 정리했어. 아파트에서 나갔어. 거짓말이었다. 유라는 그 순간 그의 신용카드로 쇼핑하고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준이 속삭였다. 서울을 지배하는 거야. 넌 내 땅으로, 난 내 경험으로. 최진혁은 잊어버려. 그는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서연은 천천히 손을 뺐다. 당신 유혹은 꽤 괜찮네요. 민준 씨.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보다 낫네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민준은 놀랐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서연이 생각하는 듯 계속했다. 민준은 다시 희망을 가졌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하지만 개인적인 것과 사업을 섞을 순 없어요. 물론이지 물론이야. 사업 문제부터 먼저 끝내줘. 서연이 말했다. 당신 실사 결과는 이미 봤어요. 그래서? 민준이 초조하게 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내일 내 사무실에서 오전 10시예요. 필요하면 변호사도 데려오세요. 그게 끝나면 그때 우리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겠죠. 서연은 일어섰다. 민준에게 비싼 와인 한 병과 방금 이겼다고 생각하는 교활한 미소를 남겨두고 오전 10시 저택의 회의실. 민준은 변호사 없이 혼자 왔다. 다른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매우 자신만만했다. 이 회의가 자신과 서연이 화해하기 전에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섰다. 분위기는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연은 이미 주좌석에 앉아 있었다. 진혁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아니라 두꺼운 법률 문서 더미가 놓여 있었다. 서연아, 자기야. 민준이 꽃으로 어색함을 깨려하며 인사했다. 앉아요, 민준 씨. 서연이 말했다.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민준은 앉았다.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서연이 말했다. 최 대표님. 진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민준 앞에 문서 뭉치를 놓았다. 강민준 대표님, 이것은 강산건설의 부채 목록입니다. 진혁이 말했다. 가르시아 골재에 총 1억 5천만 원, 라뚜에르카 철물점에 7,500만 원, 이베리카 기계에 3억 원 등등. 12개 공급업체에 대한 확인된 총 부채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과 협상 중입니다. 더 이상 협상은 필요 없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다. 모두 전액 지불되었으니까요. 민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보았다. 누가 지불했는데요? 서연은 자신을 가리켰다. 내가요. 진혁은 두 번째 문서 뭉치를 밀었다. 동진자산 유한회사와 제유한 3개의 투자회사를 통해 우리는 그 모든 미지급 청구서를 인수, 즉 매입했습니다. 부채 양도 증서 사본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민준은 첫 장을 열었다. 심장이 떼는 것 같았다. 다시 말해서 민준 씨. 서연은 몸을 기울여 자신을 파괴했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회사는 더 이상 그 소상공인들에게 빚진 게 없어요. 서연은 잠시 멈춰 침묵이 방을 채우게 했다. 당신 회사는 이제 나에게 빚을 졌어요. 나 할부로 갚을 수 있어. 오, 물론이죠.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과 사업할 생각도 다시 만날 생각도 없어요. 내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그녀는 민준 앞에 문서들을 쳤다. 양도 조항에 따라 이 부채는 만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그 7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세요. 24시간? 그건 불가능해.
아무도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민준이 마침내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난 가지고 있어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함정? 서연이 일어섰다. 난 그냥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예전에 내 모든 권리를 빼앗아간 것처럼 24시간 안에 갚지 못하면 서연은 세 번째 문서 뭉치를 더미 위에 놓았다. 우리 법무팀이 즉시 로얄 팰리스 타워의 그 펜트하우스, 당신 사무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중장비에 대한 가압류를 등록할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강 대표님. 24시간, 민주는 24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결코 알지 못했다. 서연의 저택을 나온 후 그는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공황 상태에 빠졌다. 첫 1시간은 목적 없이 운전하며 서연, 진혁, 그리고 온 세상을 저주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했다. 7억 5천만 원 대출이 필요합니다. 담보는 평택 프로젝트입니다. 은행 지점장은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민준 씨, 농담하지 마세요. 그 프로젝트 아직 확보되지도 않았잖아요. 게다가 당신 신용한도는 이미 아시잖아요. 민준은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세 번째 시간부터 10번째 시간까지는 모든 사업상 인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비싼 와인을 사주었던 모든 친구, 그가 팁을 주었던 모든 하급 공무원에게 대답은 같았다. 어려운데 민준 씨. 혹은 미안, 나 지금 출장 중이야. 혹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저택회의에서 어떻게든 시작된 그의 몰락 소식은 불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11시간째. 절망 속에서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유라는 그날 오후에 막 산 새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다. 어때 자기야? 예쁘지? 팔아. 민준이 소리쳤다. 뭐? 전부 다 팔아. 민준이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다. 내 가방들 팔고 내 보석들도 팔아. 우리 파산했어.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선물이지 투자가 아니야. 미쳤어? 서연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민주는 헛소리를 했다. 그 뱀 같은 여자가 내 빚을 샀어. 우리한테 24시간 안에 7억 5천만 원을 갚으라고 했어. 유라는 빚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만 들었다. 돈이 끝났다는 것.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정확히 24시간 후 펜트하우스에 초인종이 울렸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민준이 문을 열었다. 마음이 약해진 서연이 협박을 취소하러 온 것이길 바랐다. 아니었다. 문 앞에는 조각상처럼 차분한 진혁이 서 있었다. 그 뒤에는 잘 차려입은 변호사 2명과 두꺼운 서류철을 든 법원 집행관 제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 대표님. 진혁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기다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은 당신이 김서연 대표님께 주지 않았던 사치입니다. 진혁이 말을 끊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4호 명령에 따라 이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집행관이 아파트 현관벽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엄밀히 말하면 제 의뢰인에 대한 당신의 부채 담보물입니다. 변호사가 정정했다. 당신과 이 아가씨는 그는 경멸적으로 유라를 보았다. 1시간 내에 이곳을 비워야 합니다. 필수적인 개인 물품만 챙기십시오. 1시간 후 로얄 팰리스 타워 로비의 장면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10년 전 이곳의 왕이라고 느꼈던 바로 그 남자, 민주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 나왔다. 이전에 서연을 쫓아냈던 바로 그 보안 요원들이었다. 유라는 히스테리하게 울며 디자이너 가방으로 가득 찬 2개의 캐리어를 끌며 그를 따랐다. 민주는 서류상으로만 파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가 서연을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로비 앞 뜨거운 보도에서 진짜 드라마가 막 시작되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유라가 민준의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당신이 부자라고 했잖아. 대단하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그냥 사기꾼이었어.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남은 분노를 유일하게 남은 대상에게 퍼부었다. 내 탓? 내 탓이지. 매주 에르메스 가방 사달라고 조른 게 누구야? 이비자 휴가 보내달라고 한 게 누구야? 네가 나를 쓰게 만들었잖아. 기생충 같은 년. 유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싸움은 너무나 커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그 싸움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유라가 소리쳤다. 난 끝났어.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택시를 잡으려고 했다. 어디 가는데? 나 없이는 못 살아남을걸. 민준이 비웃었다. 두고 봐. 유라는 고급 호텔로 가서 민준이 준 무제한 신용카드로 방을 예약하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거절되었습니다. 접수원이 차갑게 말했다. 다른 카드를 시도했다. 거절. 모두 거절. 민준이 모든 것을 막아버렸거나 은행이 그랬을 것이다. 유라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상류층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자기야, 나 문제가 좀 생겼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가 끊겼다.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신호가 안 좋네. 전화가 꺼졌다. 그녀는 몰랐다. 서연이 새로운 인맥을 통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진혁은 그저 민준의 감사보고서를 몇몇 중요한 사람들에게 흘리기만 하면 되었다. 민준이 사기꾼이고 유라는 파산한 사기꾼에게 붙어있던 여자라는 소식이 서울 상류층의 모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독이었다. 아무도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건물 앞에서 민준과 싸우는 영상이 지역 연예 가십 계정에 퍼지면서 바이럴이 되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파산과 값싼 드라마와 연관되었다. 그녀의 모델 경력은 끝났다. 상류층 세계의 문은 닫혔다. 한때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느꼈던 유라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진짜 명품 가방과 민준이 준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몇몇 가짜 가방을 하나씩 팔아야 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가압류 2주 후 서연은 진혁과 함께 저택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마호가니 테이블은 이제 설계도로 가득 차 있었다. 강상건설의 모든 자산이 청산되었습니다. 진혁이 보고했다. 사무실, 장비, 그리고 펜트하우스까지요. 7억 5천만 원의 부채와 이자,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좋아요. 서연이 말했다. 펜트하우스는 어떻게 할까요? 팔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뇨, 안에 호화로운 가구는 모두 팔아버리세요. 텅 비우세요. 그러고 나서 열쇠는 충청은행의 김 지점장님께 드리세요. 박주원 대리에게 보너스 선물로 주라고 전해달라고요. 진혁은 약간의 냉소적인 유머 감각에 조금 놀라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박주원 대리요? 은행 직원 말입니까? 네,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를 처음 도와준 사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240만 평의 땅은요? 고급 주택단지 계획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서연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다. 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라. 민주는 나 같은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나 볼 수 있는 부자들을 위한 궁전을 짓고 싶어 했죠. 서연이 말했다. 난 정반대로 할 거예요.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와 새로운 설계도를 가리켰다. 나는 집을 지을 거예요. 동진자산유한회사가 첫 30만 평을 이용해 학교와 작은 의료센터를 갖춘 품격 있는 서민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제 정말 흥미를 느낀 진혁이 물었다. 우리 포도밭 노동자들과 민준 때문에 거의 파괴될 뻔했던 소규모 공급업체 사장님들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우선권과 특별 할인을 줄 겁니다. 그리고 민준에게서 압류한 중장비는 그 집들을 짓는 데 사용할 거예요. 서연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적인 정의죠. 진혁은 숨기지 않는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연이 덧붙였다. 다른 3만 평에는 김동철 교육센터를 지을 겁니다. 현대 농산업과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죠.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숨지 않고도 성공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단지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산을 건설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과 끝났지만 법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외곽의 다세대 주택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민준은 최악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다. 서연에게 모든 것을 잃은 후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경찰입니다. 강민준 씨 체포되셨습니다. 이제 또 뭐죠? 서연이에 대한 빚은 다 갚았는데 부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발데모로 마을 다리의 기준 미달 자재 사용과 조세 포탈 혐의입니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진혁이 공공의 안전을 염려하는 한 고객의 이름으로 민준의 이중 장부 사본과 불량 시멘트의 실험실 결과를 검찰과 국세청에 익명으로 보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무너질 수도 있는 다리를 지었어요. 최 대표님. 서연은 그때 말했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그와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에 대한 문제죠. 민준의 체포 소식은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엘리트 건설업자 몰락, 부패 및 사기 혐의. 저택에서 서연은 대형 TV로 그 뉴스를 보았다. 수척하고 분노에 찬 민준의 얼굴이 연행되는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만족감도 그 장은 마침내 닫혔다. 그녀는 TV를 껐다. 1년 후 동진자산유한회사는 더 이상 휴면 상태의 미스터리한 회사가 아니었다. 회사는 이제 대한민국 남부 지역 경제의 새로운 기둥 중 하나였다. 서연은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포도밭을 혁신했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현대적인 시설을 건설했다. 김동철 교육센터는 이미 문을 열었고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민주택 1단계는 입주가 완료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연을 두려움 섞인 어조로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이 든 노동자들은 그녀를 존경과 애정을 담아 김 사장님 또는 김동철 씨 딸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농장 언덕에 서서 오후 햇살 아래 펼쳐진 푸른 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로얄 팰리스 타워 로비에 남루한 여자도 회의실의 차가운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한 서연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진혁이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진혁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캐주얼한 리넨 셔츠 차림이었다. 이제 그는 서울보다 시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네? 서연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이걸 탓이라고 부르셨죠. 알고 보니 이 탓으로 많은 것을 지을 수 있더라고요.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셨군요, 김 대표님. 진혁이 말했다. 우리요. 서연이 정정했다. 우리가 지었죠. 진혁이 미소 지었다. 서울에 있는 제 팀이 계속 언제 돌아오냐고 묻네요. 답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답은 뭔데요? 서연이 그를 보며 물었다. 진혁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 걸음 다가와 서연을 보고 손을 내밀었다. 이제 컨설턴트, 당신의 해결사로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그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악수는 단단했다. 이제는 파트너로서 필요해요. 그들은 그곳에 서서 자신들의 왕국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탐욕이나 거짓 위에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 배신의 잔해 위에서 정의와 새로운 유산의 토대로 다시 세워진 왕국이었다.